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23번째 부동산 정책, 과연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핵심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인데 과연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들은 반길까요? 과연 지자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 만만치 않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정부가 13만 호 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서울시는 안 된다, 과천시도 안 된다, 노원구 왜 이러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자체 장들 민주당 소속인데 사전 교감도 없이 밀어붙이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50층까지 재건축 허용해 주겠다. 하지만 공급까지는 아직 먼 길이 남았다. 수도권 13만 2천 채 공급 계획 발표했지만 조건은 공공참여 조건입니다. LHSH 공사가 참여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 재건축을 허용해 주는데 50층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지만 수익의 90%를 다시 환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조건 달고 재건축할 것인가가 오늘의 논쟁 사안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경제입니다. 경제지 한번 보시죠. 자, 그 답이 바로 오늘 한국경제 1면에 취재됐군요. 서울의 재건축 대형 아파트 단지 10곳 중에 8곳이 싫습니다. 반대한다. 라는 의견을 한국경제 기자에게 밝혔습니다. 50층까지 지켜해 준다니까? 그런데 가로 열고 그렇지만 초과 수익의 90% 이상은 우리가 환수할 거야. 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 같은 공공방식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23번째 대책 시작부터 역풍을 맞았다 라고 한국경제는 비판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이젠 대륙으로 동학개미가 중국 주식 지난달 2,900억대 샀다. 국내 투자자의 중국 주식 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900억대 대단한데요. 6월에 3배, 월 기준 역대 최대. 아직 중국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친구 사귈 수 없어요. 코로나 외톨이 M세대가 뭔지 했더니 마스크 세대. 집에서 핸드폰 보고 집에서 컴퓨터 보고 혼자 게임기 하고 어쩌다 학교 가도 대화 금지. 친해질 짝꿍도 없어요. 아, 우리 아이들 어쩌면 좋습니까? M세대 서글픕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법전 들고 오늘도 출근하신 정혁진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민주당의 소신파 국회의원 오늘부터 공식 휴가철인데 돌직구쇼 의리를 지켰습니다. 의리남 박윤진 의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소신파 소장파 국회의원입니다. 삼선의 김용태 의원님 모셨습니다. 신문기자 출신의 한양대 겸임 교수님 김수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베테랑 부장입니다.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글쎄. 정부가 부동산 정책 내놓았고 23번째지만 글쎄. 두 번째 키워드는 반정부. 윤석열 총장의 신임 검사식 연설. 여당에서는 강하게 윤 총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정부 인사 아니냐. 물러나라.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셜록. 오늘부터 탐정 영업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셜록 홈즈만큼 탐정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논란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부동산 정책을 쭈루룩 내놨지만 어찌된 일인지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값마저 상승하고 있고 전세 매물조차 귀해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 가운데 23번째 정책을 어제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50층까지 지어줄 수 있는데 13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 갸웃거리는 이유,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주요 신규 택지, 정부의 어제 발표 주요 골자부터 먼저 살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마포구 상암동 서부면허 시험장에 3,500호, DMC B매각 부지에 2,000호, 노원구의 태릉골프장에 1만호, 용산구 용산 캠프킴에 3,100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자리에 1,000호, 경기 과천에 정부 과천청사 일대에 4,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23번째 부동산 대책, 공공재건축 개입을 개념을 정부가 꺼내들었습니다. 서울 도심에 5만 가구로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허용해 주는데 그 대신 LH나 SH 공사를 끼고 하고 그 경우에는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겠다. 그리고 층수도 50층까지 짓게 해주겠다. 다만 기대 수익의 90% 이상은 우리가 가져갈 거야. 공공기부 형태로 환수할 거야. 라고 조건을 달아서 과연 얼마나 많은 글쎄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참여할지는 의문으로 남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국경제 1면에는 정부가 정책 발표하자마자 10곳 중 8곳이 반대한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기대 수익의 90%를 가져간다는 게 너무 과도하다. 누가 그러면 재건축을 하겠냐. 성냥감처럼 빽빽하게 50층에 하는 재건축, 기대 수익도 다 가져가는데 누가 짓겠냐라고 반발을 하는 대목도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23번째, 공공재건축, 이재명 기자. 일단은 말은 참 멋있는데 공공재건축, 이게 뭐고 왜 논란이고 시작도 하기 전에 대형 아파트 단지 10곳 중에 8곳이 반대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그러니까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이 재건축 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대신에 그렇게 이제 참여하게 되면 용적률 말씀하신 것처럼 300에서 500% 늘어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푸르, 그런 이제 재건축 롯캐슬 이런 게 아니라 LH, SH 주도로 참여하는 거죠. 같이. 참여한다. 예, 그러니까 민간 재건축을 하는데 LH, SH가 참여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렇게 되면 층수가 35층에서 50층까지 굉장히 고밀도로 재건축할 수 있는 대신에 얘기한 것처럼 기대 수익의 90%를 환수합니다. 그래서 가져가요? 그렇게 되면 늘어난 아파트의 약 70% 정도를 기부 체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임대주택이 막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주민들이 그렇게 늘어난 임대주택에 찬성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기대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비용 부담만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찬성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뭐 또 일부에서는 그런 걸 수용해서라도 빨리 재건축하는 게 낫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의 반응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당장 서울시부터 좀 반대하고 나섰죠, 처음에는. 지금에야 나중에 다시 이견이 없다겠지만, 처음에는 과연 민간에서 이것을 수용할 것이냐, 오히려 민간 재건축의 규제를 풀어주는 게 낫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가 탐탁치 않아 하는 부분이 있고, 민간 조합들도 그렇게 이제 썩 지금 현재 분위기는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어제 발표한 공급대책 13만 채 중에 5만 채가 바로 이 공공재개발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5만 채, 굉장히 많은 양을 이걸로 하겠다는 건데, 과연 수용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당장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곳곳에서 반대로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공급 대책이 3시간 만에 산산조각 났다, 이렇게까지 이제 사설에서 제목을 달았던데. 동아일보 사설 세네요. 예, 그래서 과연 공급 대책이 지금 23번째 말이니까 지금까지 규제 일변도의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의 반응이 오히려 정책 목표가 거꾸로 갔죠. 그러니까 집값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폭등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23번째 대책은 공급 중심의 대책을 내놨는데, 이번에는 시장이 반응을 보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급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정부 주도의 재건축이 상당하고 또 공공재건축 개념을 통해서 상당량의 임대주택들이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온전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거기에서 오는 이 정책적 괴리감이 오늘 여러 조간신문들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공공재건축뿐만 아니라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택지를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발표했는데 이 지자체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모두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을 경우에는 35층까지만 지을 수 있고요. 애초부터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어서 공공 재건축으로 가는 것은 방향성 측면에서는 적극 찬성하기는 힘들다. 시장이 공석인 서울시가 애초부터 서울시는 그런 방식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굉장히 강경한 반대 입장을 정부 정책 발표하자마자 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후 늦게 서울시의 입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애초부터 서울시는 공공재건축 찬성 안 한다. 강한 반대의 어조였거든요. 그런데 4시간 뒤 서울시가 우리는 정부와 이견 없어요? 민간 재건축 보완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4시간 만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4시간 동안에 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반대한다라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해명이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반대한다는 말이었거든요. 자, 서울시의 입장이 바뀌었어요.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 개념을 두고 지속적 충돌. 서울시 관계자, 현장 실무 잘하는 건 국토부가 아니라 서울시다. 부동산은 정치가 아니라 정책인데 정부가 부동산으로 정치를 하려 한다. 서울시 관계자가 조선일보 기자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정부는 충분히 조율했다라는 반론. 홍남기 경제부총리, 관계부처와 지자체, 국방부 등 유관부처와 10여 차례 조율회의를 거쳐서 내놓은 결과다. 쉽게 말해서 서울시 쟤들이 이상한 거다. 서울시뿐만이 아닙니다. 과천시장, 민주당 소속의 과천시장도 정면으로 반대했습니다. 서울에 이어 과천까지. 과천시와 사전 협의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급작스럽게 발표된 것에 대해 저와 과천 시민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저와 과천 시민은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서 정부 과천 청사 부지 및 청사 유휴지를 제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노원구도 공식적으로 민주당 소속의 노원구청장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김용태 의원님, 지금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 단장들도 설득 못했는데 아니, 정부의 공급정책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9개월이 됐더군요. 우리 국민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게 23번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정책을 많이 내놨다는 거는 계속 실패했으니까 내놨을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 시효가 한 달 반을 이제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시효가 한 달 반. 예. 자, 이번에 이제 23번째 내놓은 시효가 얼마나 될지 한번 살펴봅시다. 하여튼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정부가 정책을 내면 국민은 대책을 강구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시효가 한 달 반을 못 간다고 했는데 지금 하루 만에 저렇게 뒤집어지고 반대하는 거 보니까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을 한 번 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수기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해 당사자들과 조율 과정을 거쳐야 되겠어요.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정책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하다고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기하고 준비해 왔느냐? 그거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지난 6.17 다음에 7월 10일 날 대책 내고서도 아무것도 좀 제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빨리 공급책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브라브라 만들어서 20일 만에 내놓으니까 저렇게 지금 여기에서 물이 새고 저쪽에서 금이 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번 정책이 공급도 반드시 늘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전문가들,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서 또다시 이것이 삐걱기고 또 수정되고 바뀌고 그런다면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정책적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은 꼭 드리려고 제가 돌직국시에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 이해찬 대표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한강 주변에 성냥갑처럼 아파트 높이 짓는 거 정말로 보기 싫다. 천박하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가 발표한 거 35층이 아니라 아예 50층까지 짓는다고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해찬 대표는
저도 서울 시민이거든요. 서울 시민에게 천박하다는 말씀 사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맞는 걸 정부가 지금 50시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판에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예. 또 하나 박원순 시장 살아생전에 35층은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조망권과 소위 경관에 대한 이 권리, 이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뭐 이번에도 사실 그 박원순 시장의 아주 소위 번지르한 그런 말 때문에 이 부동산 재개발 시장이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하여튼 이번 정부 정책에서는 다 푼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제 서울시는 어떻게 할 거냐, 박원순 시장의 유지를 따를 것인지 정부 정책의 이런 큰 방향을, 그 방향과 같이 갈지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서울시와 과천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 소수의 국회의원들도 정부 정책에 반대를 했습니다. 우원식 의원, 태릉골프장 1만 채 고밀도 개발에 반대한다라고 공식 발표했고요. 김성한 의원도 이곳에 또다시 고밀도의 만채 공급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긴다고 반대했습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태릉골프장 개발 시 임대주택 비율 30% 이하로 낮춰달라고 요구했고, 정청래 의원은 상암동은 이미 임대 비율 47%인데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나라며 정부 정책에 반대를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정부의 안대로 100% 다 돼야 13만 호를 공급할 수 있을지 여부도 확실치 않은데,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과천시 노원구도 현재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 정책이 얼마나 빛을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쟁점인데, 정부가 급했나 봐요. 일단은 다 설득부터 해야 됐던 거 아닙니까? 서울이든 과천이든 노원이든 적어도 여당의 의원들이라도. 저는 일단 제가 3주 전인가요? 이 자리에서 아마 공급에 대한 인식을 좀 전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여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처음으로 공급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언론에서도 좀 야, 뜻밖이다 이렇게들 평가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 공급과 관련해서 정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남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저렇게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죠. 우려하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일단 사전에 협의도 없었다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뭘 더 짓는다더라 이런 계획이 사전에 나가게 되면 그게 또 집값에 일정한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정책 전반을 조율하는데 각 지자체별로 의견이 충돌하고 이렇게 되면서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웠을 겁니다. 다만 이제 국방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하는 이제 광역 단위와의 논의는 진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느냐면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우리 전체 국민들, 특히 서울 수도권에 있는 우리 시민들과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꾀할 거냐,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강남 집값 잡겠다고 정책을 모두 거기에 올인하는 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집값이 오르면 그 오르는 대로 지금 이번에 새로 마련한 세금 정책을 통해서 환수하고 또 일정하게 사회 환원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집값 쫓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어쨌든 당장 집을 살 수 없는 젊은 세대들, 당장 집을 사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 이런 분들이 서울에만 한 60%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전세를 사시거나 월세를 살고 계시거든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한 정책으로 가야지 단순히 이게 집값을 잡았네 못 잡았네, 네. 어디가 좀 넉눌러졌네 안 눌러졌네 이렇게 싸울 상황은 지금 아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뭐냐면 반대하고 있는 지자체라든지 우려하고 있는 분들과는 디테일하게 협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아파트만 그렇게 우다다닥 흔한 말로 우다다닥 때려 짓는다. 아, 우다다닥 때려지는 겁니까? 그거는 적절치가 않죠.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서민들도 들어와서 살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기존의 주민들도 만족할 만한 그런 문화시설, 체육시설, 그런 공간들을 마련할 거냐. 태릉에 저렇게 짓는 거, 이제 반대하는 분들 당연히 노원구에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골프장에 들어가시는 노원구 주민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군인들이 쓰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부 저기 힘 있는 사람들만 와서 딱딱 골프 치고 가던 그런 공간이에요. 그린벨트라고 하지만 그 그린벨트가 우리 노원구 주민들, 서울 시민들한테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그럼 거기를 어떻게 녹지를 잘 활용하면서도 주거권을 확보할 거냐? 그걸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우려하고 하시는 이유는 알겠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려를 피해 나가면서 정말 와 노원구 전체가 서울의 동북 지역이 완벽하게 달라졌네. 숨도 쉴 수 있고 사람도 살 수 있고 더 좋은 문화시설, 체육시설, 의료시설들이 들어왔네. 이렇게 개발하면 되잖아요. 무조건 안 된다고 반대하고 이렇게만 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서울, 과천, 노원 너무 굵직한 지자체 단위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정부가 정책을 계획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는 여전히 좀 의문이 남는데 이 와중에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 이런 발언에서 굉장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값을 잡겠다라고 지금까지 정책을 낸 건데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은 부동산 값이 아무리 올라도 상관없다. 세금만 내라라고 얘기를 해서 정부 정책의 목적이 세금을 걷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값이 올라도 우리 문제 없습니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 그리고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혁진 변호사님,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연설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올소, 박수까지 쳤다는데 부동산 값이 아무리 올라도 우린 신경 쓰지 않는다. 당신들은 세금만 내면 된다.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 3법 관련해서 서민들하고 중산층한테 세금 과도하게 올리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물론 열린민주당이긴 합니다만 본심이 나온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을 야당에서 하거든요.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부동산 값을 잡는 데 있지 않고 세금 거두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냐라는 비판이에요.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목적은 사실은 부동산 가격을 잡아가지고 제가 한 20년쯤 전에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평짜리 전세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세를 조금씩 늘려가고 또 돈 좀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담보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고 일반 시민들은 서민들은 그렇게 조금하게 시작해가지고 집을 갖다가 한 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그 집을 조금씩 넓혀가는 그런 재미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벌어졌느냐. 아까 대기실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을 사는 것을 포기를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건 너무 높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이걸 갖다가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야 되는데 내가 손 닿을 수 있는 것을 넘어서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줘야 되냐면 도와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 없는 서민들이 집 한 채는 꼭 가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정책을 잘 마련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믿을까 말까 반신반의할 건데 예. 여당의 대표적인 의원이 그 다음에 또 김진애 의원이 굉장히 좋은 학교에서 박사학까지 받고 굉장한 전문가라고 그렇게 평가되는 의원인데 집값 올라도 상관없다. 집값 더 올려라. 세금만 더 받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정부가 사람들한테 세금을 갖다가 더 걷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그러면 사실은 세금을 갖다가 내는 거는 부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없는 사람은 마찬가지고 힘든 거거든요. 정부가 사람을 좀 편하게, 마음 편하게, 그 다음에 살기 쉽게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어떻게 할까. 사실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자, 앞서서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국민들의 지배노예에서 벗어난 날이다라고 발언해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그 발언도 다시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이 부동산에 매달리지 않고 부동산의 노예가 되지 않고도 노후까지 편안하게 집 걱정 안 하고 생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부동산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나서 부동산값 올라도 상관없다. 세금만 잘 내라.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난다라는 발언에 이어서 원내대표는 아예 대한민국은 한 가구 한 주택만 살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누구나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이며 삶의 보금자리인 공공재입니다. 김승윤 교수님, 이른바 이제 여권, 범여권의 같은 발언들이 지금 논란이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주택보급률이 이제 2018년에 국토교통부 이제 통계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04.2%예요. 그러니까 한 1,900만 가구 정도가 있는데, 주택은 한 2천만 개 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1가구 1주택은 지금도 가능은 한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문제는 뭐냐면 원하는 곳에 주택을 하나 갖고 싶은 게 문제인 거지 실제로 전국을 뒤져보면 정말 몇 천만 원밖에 안 하는 집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당장 정말 그 김태년 대표가 그런 집하고 자기 집하고 바꿀 거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안 바꾸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원하는 곳에 내가 그 주택을 하나 가질 수 있는 것을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가를 이제 국민들은 묻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건데 지금 뭐 어제도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 뭐 13만 2천 가구 정도를 이제 공급하겠다고 했고 그 중에 또 공공 재건축이라고 말하는 그 5만 가구는 사실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말뿐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여서 현실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구체화할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고요. 또 아까 그 임대주택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임대주택이 대거 들어오게 되면은 주거 여건이 좋지 않아질 것이라는 우려 같은 것들은 이제 지역 주민들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값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갖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편박한 자본주의다라고만 이게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 제가 작년에 임대 아파트 아이들이 대거 배정되는 초등학교를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은 참 슬프게도 그 초등학교에 배정되는 그 아파트만 길 하나를 두고도 한 30평대를 기준으로 1억 정도가 싸요. 그만큼 그 임대 아파트 아이들이 많이 오는 초등학교에 이제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약간 투영되는 거죠. 물론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만 또 그 학부모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어느 정도 자기는 균질적인 집단의 아이들이 함께 이제 있고 싶은데 너무 이질적인 집단의 아이들과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될지 이제 두려움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상 아이들은 잘 노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그냥 단지 규범적으로 욕하면서 너희들이 나쁘다라고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함께 우리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 것인지를 임대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서로 그렇죠. 임대 주민들도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같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들을 조금 가져야 되는데 정부의 입장에서 이제 마음도 급하고 일단 치고 나가야 계속 반대를 수용하면서는 어떤 정책을 이제 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치고 나가는 입장에서 좀 급하게 지역 주민들이나 그런 사람들과의 협의 없이 발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자체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건데 단지 너무 천박한 자본주의다라는 식으로만 매도할 것은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듭니다. 된다. 네. 반대해도. 네. 자, 경실련도 반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또 23번째 엉뚱한 대책. 물량이 지금 부족해서 서울 집값이 올라간 게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거기 아파트가 한 채도 들어서지 못합니다. 설계하다가 끝납니다. 설계하다가. 거기다 공급을 또 하면 뭐합니까? 공기업들이 물량만 늘린다고 신도시에까지 용적률을 늘린다고 이런 엉터리 대책을 또 마련한다면 주가는 또 뜁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발언도 들어봤고 경실련의 반발도 들어봤습니다. 물론 김진애 의원의 해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금 많이 걷어서 공공임대주택에 뭐 투자를 하자라는 해명도 나왔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반정부 투사로 만든 여당이라는 제목도 달렸는데요. 이 총장이 독재라는 발언들 써가며 굉장히 강경한 연설을 했죠. 이에 대해서 여당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반발 들어보시죠. 정치적인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발언만 놓고 보면 대단히 부적절하죠. 쓰레기 짙은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부적절한 발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검찰에 대한 최근의 개혁적
행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게 아닌가. 검찰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검찰을 망가뜨리는 거죠. 자기가 임명된 권력인지 선출된 권력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도 망각한 행위라고 생각이 돼서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 발언을 하고 싶으면 옷을 벗고 하면 되는 겁니다. 윤 총장의 신임 검사들의 임관식에서 했었던 발언을 두고서 여권의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을 한 겁니다. 급기야 탄핵 얘기도 나왔습니다. 통합당의 정치 검찰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 출신인 최백은 교수는요. 정찰이면 검찰 옷을 벗어야 하게, 민주당은 윤 총장을 탄핵하고 추미애 장관은 그를 징계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현재 나온 상황입니다. 독재, 전체주의를 배격하자라는 윤 총장의 발언이 이토록 큰 후폭풍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영태 의원님, 여권의 지금 반발, 윤 총장을 탄핵하고 징계하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쓰라고 이제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예. 라는 말이 이제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정치를 했다는 거죠?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신임 검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외부의 이 통제와 견제를 받아야지 권력 남용과 인권 탄압을 방지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자기 자신한테 하셔야죠. 윤석열 총장한테 하실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이 한동훈 검사나 이런 사람들 수사할 때 인권 탄압하고 권력 남용한 거라고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정말로 국민들을 모시기에는 간만에 속 시원한 소리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도 이 얘기는 두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추미애 장관인데 저는 추미애 장관을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공개적으로 얘기했다고 해도 이게 정치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지 대한민국 대통령님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 이게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법의 지배가 이루어져야지. 법의 지배는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법에 따른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지. 내가 오르니까 내가 추진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 그게 바로 독재와 전체주의 아니냐.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아마 이 정말로 간절한 이 바람을 담아도 저는 얘기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무슨 그 야당하고 연결해서 정치하라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둑이 재발절인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하수 중에 하수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검찰 후배들한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력형 비리와 맞서 싸우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거는 그걸 했을 거예요. 검사가 왜 검사예요? 대한민국 검사한테 왜 그런 권한과 힘을 줬어요? 바로 거대학과 맞서 당당히 싸우라. 이게 바로 검사가 하는 일이에요. 검사가 뭐 자그마한 이 사건들 하나하나 다뤄가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누구도 맞서지 못하는, 즉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이를 빠져나가는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우라는. 그래서 신임 검사들한테 윤석열 총장이 지금은 검찰이 이것저것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후배들은 내가 최선을 다해볼 테니까 우리 검찰을 믿고서 헌법을 믿고서 거대학과 정말 당당히 맞서 싸워라. 사실 윤석열 지금 총장한테 남은 게 뭐예요? 손발 다 잘렸죠. 남은 건 말이에요. 말의 힘. 그 말의 힘을 빌어서 대통령과 검사들을 향해서 헌법과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해나가자라고 얘기한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야당의 김용태 의원님의 개인견에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윤 총장의 발언 중에 한 문구를 두고 공방도 이렇습니다. 이 공방인데 법의 지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영어로 하면 rule of law, 그러니까 법의 지배, 딱 번역, rule of law. 발음 괜찮습니다. rule of law. 예. 옆에서 또 미국 유학하시고. 그런데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요,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일반인에게 법의 지배 같은 무서운 말들은 꽤 위험하게 들린다. 그건
과감한 발상은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오늘 중앙일보가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신 의원이 룰 오브 로와 룰 바이 로를 혼동한 거 아니냐 라고 중앙일보가 기사를 썼는데 윤 청장은 룰 오브 로를 썼는데 신정훈 의원 등 여당은 룰 바이 로로 해석한 거 아니냐라는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이게 또 미국에서 박사 따신 김소영 교수님 요거 한번 띄워놓고 이게 뭐가 달라요? 룰 오브 로랑 룰 바이 로랑? 약간 이 영문법 시간으로 돌아가서 예. 룰 오브 로는 로가 주어져 법이 지배하는 거예요. 뭐가? 법이 룰 오브 로가? 네, 법이 지배하는 예. 건데 룰 바이 로는 법을 이용해서 법에 예. 의해서 사람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제 주어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룰 바이 로는 예를 들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법이 아주 잘 돼 있거든요. 예. 하지만 자기의 지배를 위해서 김정은이 자기의 지배를 위해서 법을 이용하죠. 독재를 위해서. 법을 이용한다는 느낌이 룰 바이 로다. 룰 바이 로는 굉장히 잘못된 관행인 거죠. 예. 지배자가 법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려는 그런 잘못된 관행인 거고 룰 오브 로는 법이 지배하는 거예요. 법이 지배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도 아니고 폭력도 아닌 법이 오로지 지배한다는 건데 사람이 지배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의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이고 넌 악이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지도자가 누가 되든지 상관없이 헌법의 정신이 지배하는 사회가 민주주의 국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헌법 정신이 지배하는 사회고 그 사회의 수장이 문재인 대통령인 거죠. 그게 예. 이제 룰 오브 러니까 당연히 법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컨셉인데 아마 룰 오브 러의 의미를 잘 모르셨거나 신정훈 의원 등이 네, 잘 모르셨거나 만약에 아는데도 저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 있는 발언인 거죠. 그거 다시 한번 뜻 띄워줄 수 있으세요? 우리 PD님? 자,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쓴 룰 오브 로는 좋은 말이라는 거죠? 김 교수님. 이게 사실 학교에서 배웁니다. 법치주의의 어떤 법이 덕목 같은 거다. 지배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것은 사실 좀 기본적인 상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거를 굉장히 과격하고 충격적이다. 서민들에게 무섭다라고 한 게 신정훈 의원인데 공교롭게 신정훈 의원, 이 발언을 한 신정훈 의원이 미 문화원을 점거 그리고 폭행 등의 전과 오범이 있다라는 사실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주에 있는 원희룡 지사가 그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가 무섭길래 지은 죄가 그렇게 많길래 이 교과서에 나오는 좋은 말 법의 지배를 무섭다고 하냐. 법치주의를 전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여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위험하고 한심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라고 원 지사가 바다 건너서 비판했습니다. 법의 지배가 무서운 발상이라는 사람은 지은 죄가 많은 사람. 지금 문정권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법에 의한 지배일 뿐이다. 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일단은 정혁진 변호사님. 네. 윤 총장의 원고에 네. 룰 오브 로라고 돼 있다라고 중앙일보 기자들은 취재를 해서 쓰고 있어요. 네네. 근데 신정훈 의원 등 여권에서는 이거 문제 삼고 있는 이유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이상해요. 이상해? 저는 신 의원님이 초선 의원인 줄 알았어요. 신정훈 의원이? 네네. 그래서 아니 초선이고 국회의원 처음 하셨으니까. 근데 또 재선 의원이시더라고요. 법의 지배가 무섭다라고 하는데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이 자기가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이 지배하는 게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떡하겠어. 자기가 만든 게 무섭다라고 하는 건데 그 룰 오브 로를 갖다가 한마디로 하면 룰이 지예요. 치. 다스릴 치. 로가 법이잖아요. 법치. 그러니까 이게 그 대륙법계로 가면 법치주의가 영어식으로 하면 룰 오브 로가 되는 거고요. 오늘 뭔가 저희 돌직구쇼가 상당히 좀 수준 높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룰 오브 로의 반대가 뭐냐면 룰 오브 맨이에요. 그 룰 오브 맨은 뭐냐면 그 영어 사전 같은 거 찾아보면 한 사람이나 또는 한 일련의 집단이 자의적으로 다스리는 게 룰 오브 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정한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법이 잘 집행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법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이 의원님들을 통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뽑은 사람들이 법을 만든 거니까 그 법이 설령 나한테 잘 안 맞고 나한테 불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간접적으로 동의를 갖다가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수용하겠다. 그런데
전혀 내가 관여하지도 않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나한테 어떤 뭐 불이익이 가해지고 세금이 때려지고 형벌이 가해지고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이게 법치주의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다음에 우리나라 헌법에 법치주의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권 보장하는 거, 삼권 분립되는 거, 그다음에 모든 행정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법치주의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해가지고. 그런데 이러한 헌법을 갖다가 부정한 것과 같은 그러한 말을 뭐 이렇게 중학생이나 그런 중학생들도 다 아는 말인데 참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해가 안 된다. 네. 자, 그러면 여당의 박용진 의원님, 네. 좋은 말을 무섭다고 하고 그 말을 했다고 옷 벗고 탄핵까지 언급한 까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여당의 의원님들이 그것도 다 모른 채로 이렇게 할 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까닭이 뭡니까?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식적인 발언 그리고 뭐 원론적인 언급이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이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검찰총장이 법에 의한 지배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 법은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켜야 될 약속인데 대한민국에서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재벌 그 총수 일가의 우리 경제의 기본 원칙, 우리 법 어기는 거 못 보는 거예요. 그 한유총의 그 법을 어겨가면서 회계 투명성을 지키지 않는 그런 그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검찰총장이 그냥 얘기했다고 봅니다. 예.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봐주기 해가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머리 잘 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재벌 총수들 이렇게 뭐 법 어겨가지고 검찰에 이렇게 오면 한 100명쯤 되는 변호인단이 이렇게 와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또 그분들을 변호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 국민들의 노력 끝에 이렇게 이만한 상황까지 왔는데 그런 중에도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과 재산을 이용해서 또 그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자기들만 피해 나가려고 하는 거 이거 못 봐주겠다. 이거 상식 아닙니까? 윤 총장이 상식적인 말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는 거 별로 뭐 저는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여당 쪽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예. 이 문제를 지적하는 데에는 윤 총장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과 관련해서의 그런 사건들에 있어서는 또 묵묵부답 하는 것도 있거든요. 본인의 측근 또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이 이야기했었던 이렇게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원칙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일정한 불신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라고 보시고 또 이걸 가지고 무슨 오히려 여당 안에서 여권 안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그 검찰총장을 뭐 탄핵시켜야 된다, 옷을 벗겨야 되네, 징계를 해야 되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적절치 않다. 개별 의원님들의 의견인 것으로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의 입장이거나 지도부의 입장이거나 이러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말 후배 의원이지만 박용진 의원님 말씀 정말 잘하셨어요. 의 집에는 예.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이 법을 유린하는 것을 막는 것을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예.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은 송초로 사건 빨리 명명백백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옵티머스 사건, 라임 사건에서 도대체 수천억, 수조의 돈을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은 사람 그 뒤에 도대체 누가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이 있는지 밝혀야 됩니다. 다음에 윤미향 우리 의원, 그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할머니들 이름 팔아서 돈 벌었다는 의혹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검찰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말만 번지르한 이 민주적 통제라는 그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이 법의 지배를 유린하는 이런 사태. 바로 그런 사태를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독재와 전체주의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의 손발을 다시 풀어줘서 권력형 비리, 거대학과 검사들이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논란의 윤석열 총장의 발언 어떻게 작성됐나라는 것도 취재가 됐습니다. 며칠간 심사 숙고 끝에 들어갔다는 건데요. 그 표현들은 이런 겁니다. 신임 검사 신고식 앞두고 대검 연구관이 작성한 원고를 주말간 다시 윤 총장이 직접 작성했다. 검찰 간부가 밝혔다고 해요. 일부 참모들의 조언받아서 문구를 수정했는데 윤 총장이 논란이 될 수 있는 표현을 며칠 동안 숙고에 다듬었다고 한다라고 동아일보 기자들이 취재를 했습니다. 자, 독재, 전체주의 표현을 윤 총장이 직접 썼다는 거예요. 추가했다. 원래 없었는데. 헌법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역해야 된다. 이게 가장 지금 셌던 발언인데 이재명 기자. 독재 전체주의. 그중에서 더 센 두 발언을 직접 윤 총장이 추가했다. 그러니까 대검 연구관이 뭐 초안에 저런 표현을 쓰기가 참 쉽지 않았겠죠. 그렇죠. 본인이 이제 윤 총장이 직접 신임 검사들한테 내가 이건 꼭 강조하고 싶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넣은 걸로 그렇게 지금 확인되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다. 이건 다시 얘기해서 다수의 폭정에 대해서 맞서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까 이게 법의 지배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같은 맥락 속에서 나온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윤 총장은 오해가 될까봐 아마 영어로까지 일부러 원고에 넣었습니다. 일부러 영어로? 룰 오브 롤하고 일부러까지 넣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는 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치가 아니라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아무리 통치자라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 원론적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왜곡되는 현실이 오히려 굉장히 지금 서글픈 것 같고 사실 제가 이 얘기는 좀 하나 좀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신정훈 의원이 아까 저게 전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뭐 미 문화원 점거 같은 운동을 하다가 이제 전과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농민 운동이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댐이나 저수지에 물을 받아놓고 농민한테 공급하면서 강제적으로 이제 징수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반대하는 그런 운동에 어떤 나름대로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전과도 있는데 전 두 가지가 참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가 그러니까 둘 다 나주시장을 했었는데 신정훈 의원 나주시장 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산림청자에게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해서 세트장을 지었다가 그게 논란이 이제 문제가 돼서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나주시장을 할 때 화해 생산단지 조성을 하면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영농조합에 국고보조금과 시지원금을 줘서 또 유죄를 받습니다. 이런 게 법에 의해서 하지 않고 본인이 그러니까 시정 자체를 법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냥 본인 임의대로 하다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법의 지배인 거거든요. 개인이 법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는 권한 내에 생산하는 게 아니라 권한 행사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알아서 개인의 인맥을 따라서 개인이 알기 때문에 그 임의대로 하는 것을 막지 않는 게 법의 지배인데 저는 이 전과를 보면서도 뭔가 본인이 좀 어떤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정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신정훈 의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의 대권 지지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1, 2, 3위. 자, 1위는 이낙연 의원입니다. 6월에는 30.8%였는데 7월에는 25.6%로 하락을 했고요. 5%포인트가량 하락했으니까 꽤 많이. 이재명 지사는 15.6에서 19.6. 윤석열 총장은 10.1에서 13.8. 3위를 굳힌 윤석열이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기사도 오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저희가 꼭 필수적으로 고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네, 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학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학부 3인방에 선정됐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폭우가 핥히고 간 중부, 이게 문화재 피해도 상당합니다. 지금 불상이 손상된 사진도 좀 보시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환강댐을 무단 방류하고 있는데 우리 통일부가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판 셜록 홈즈 탐정 업무가 오늘부터 개시된다는데 정말 셜록 홈즈가 될 수 있을지가 논란입니다. 논란이 많군요. 자, 첫 번째 앞으로는 이 폭우 소식인데요. 지금도 비가 이곳에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서울 잠수교는 나흘째 전면 통제 중입니다. 동작대교에 기상캐스터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유원 캐스터,
현재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현재 서울 동작대교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은 평소 산책로로 이용했던 반포 한강공원인데요. 지금은 모두 물에 잠겨서 키가 큰 나무들의 윗부분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잠수교의 수위는 7.75m까지 오르면서 여전히 통행 제한이 유지 중이고요. 잠수교를 제외한 서울 시내 주요 도로는 모두 차량 운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오전 서울의 빗줄기가 점차 강해지면서 통제 구간이 탄력적으로 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밤사이에는 비가 좀 그친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날씨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집중 호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강원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하루 동안 시간당 최고 120mm 이상의 엄청난 폭우가 예보돼 있는데요. 오늘 밤사이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한 비의 요인은 바로 태풍의 영향 때문인데요. 4호 태풍 하구핏은 오늘 새벽에 소멸했지만 이 태풍이 소멸하면서 만들어진 비구름대 영향으로 내일은 전국에 폭우가 쏟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비의 양 살펴보면 모레까지 수도권과 영서에 많게는 400mm 이상의 물폭탄이 떨어지겠고요. 영동과 남부에도 1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맛비는 다음 주까지도 길게 이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작대교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 네, 허영 캐스터 고생 많았습니다. 자, 비 대비 조심하셔야겠고요. 이 폭우로 인해서 중부지방에 피해가 좀 집중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피해 상황입니다. 태풍 하구핀 영향으로 오늘까지 중부지방은 500mm 쏟아진다. 전국 983가구 1587분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상당량의 이재민이 발생한 겁니다. 내가 머리를 누우고 편하게 잘 수 있는 내 집을 잃어버리신 분들입니다. 1587명. 주택 1273채가 파손됐거나 침수됐고 비닐하우스 148동이 역시 피해를 입었습니다. 15분이 사망했고 11명이 현재 실종이 된 상황입니다. 큰 피해가 나고 있는 겁니다. 물폭탄의 문화재도 속수무책. 어제 기준으로 충북 지역의 집중호우로 유형문화재와 천연기념물, 보물 등의 5건이 훼손이 되는 피해를 입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말입니다. 이재명 기자. 특히 많은 분들이 또 사망하셨고, 또 실종되셨고, 또 집을 잃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까지 지금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비는 아직 더 온다. 많이 온다. 다음 주까지 온다. 야, 이게 걱정이에요, 저는. 그러니까요. 지금 13일까지 온다. 이게 어제까지 얘기했는데 또 오늘 보니까 또 14일까지 온다. 하루가 더 늘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까지 올지 사실은 기상청도 자신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인데 그만큼 비가 계속 내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내리다 보면 집안이 그만큼 더 약해지고 그러면 토사 유출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이런 위험이 더 커지고 그래서 아마 지금 굉장히 다들 조심하고 좀 주의해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고 또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지난번 저희가 어제 이제 가평 펜션에 참사를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세 분이서 모녀와 2살 배아기 손자까지 3명이 사망한 사고를 했었는데 그 사고를 알고 보니까 위에 과수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과수원의 지목이 임의로 변경돼서 거의 과수원이 들어섰고 근데 과수원은 물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만큼 집안이 약해지고 산사태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펜션에 관리동에 산사태가 나면서 관리동에 묻혔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2011년도에 우면산 산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서울시 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똑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과수원으로 지목 변경이 되면 산사태 위험이 커지는데 그런 변경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똑같이 그 사건이 또 나타난 겁니다. 사실 저희가 강남역 침수 때도 똑같은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2015년도부터 종합 배수 대책을 세웠지만 계속 공사가 지연되면서 또 침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비가 오랫동안 오면서 언제 또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한번 사고가 나고 그것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제때 할 때 대책을 세우지 못해서 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이 되풀이되는 게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닌가 싶고 이번에 굉장히 오랜 동안 장마가 오고 그만큼
대비할 것들이 많아졌지만 이게 끝나고 나면 정말 다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올림픽대로 여기 상류 일부 구간이 지금 통제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팔당댐의 수위가 높아져서 이걸 방류할 수밖에 없던 상황. 팔당댐을 방류하니까 한강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한강 수위가 지금 찰랑찰랑 옆에 있는 올림픽대로 한강변을 따라가는 올림픽대로이기 때문에 상류가 지금 일부 통제가 됐다는 소식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고요. 이 폭우 논란에 기상청도 지금 휩싸였습니다. 역대급 오보 기상청이 중계청이냐? 우리도 눈이 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걸 중계하는 게 기상청의 일이냐? 예측하는 게 기상청의 일이지. 라는 비판이에요. 올 여름 기온 평년보다 0.5에서 1.5도 높을 것이다. 폭염 및 열대야 일수도 평년보다 2배 이상 많을 것이다. 라고 지난 5월에 전망을 내놓았지만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이 평년 대비 2도가 더 낮다. 폭염 일수, 열대야 일수도 각각 평년 대비 2, 3일가량이 낮다.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으로 가고 있어요. 올해 강수량은 지난 5월에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이라고 올해 비 안 옵니다. 라고 기상청이 예보를 했는데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계속 비 오고 있죠. 기상청 관계자의 해명은요.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는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해 예측이 어렵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상청 예보 안 볼란다. 최근 SNS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타 지역의 날씨를 확인하는 방법이 지금 공유되고 있다고 그래요. 스마트폰 지도 앱을 열어서 원하는 지역 검색한 뒤 비가 오나 안 오나 구름이 얼마 있나 CCTV로 직접 본다는 겁니다. 기상청 예보 안 볼란다. 이런 앱이 있어요? 진작 말해주고. 카메라 모양을 누르면 해당 지역 날씨가 CCTV 화면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김수경 교수님, 이거 우리 기상청도 참 예측하기 어려울 게 있어요. 뭐 우스갯소리지만 뭐 기상청 체육대회 때마다 비 온다 이런 유머가 왜 있겠습니까? 그만큼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건데 그래도 이게 반대로 가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비 안 온다고 했는데 비가 이렇게 오고 덥다고 했는데 좀 안 덥고. 그렇죠. 기상청도 정말 괴로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이상한 기상 상황들이 계속 연일 이어지다 보니까 기상청 입장에서도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의 일이라는 것은 미리 이제 기후를 예측하고 기상 상황을 예측해서 사람들이 대비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렵죠. 지금 기상청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가격이 슈퍼컴퓨터의 가격이 500억 원이라고 해요. 500억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컴퓨터가 어떻게 500억이나 될 수 있지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 그만큼 너무나 많은 변수를 너무나 많은 계산량에 의존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 그만큼 어려운 예측이라는 걸 반증하는 것 같아요. 500억이라는 그 액수 자체가 그만큼 예측이 어려운 거고요. 사실 뭐 저희처럼 이렇게 회사 그냥 다니는 분들은 좀 몸이 옷이 젖고 뭐 이런 불편 정도지만 뭐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산업계 뭐 에어컨을 올해는 얼마나 뭐 만들어야 될지 찍어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상청의 어떤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좀 기상청이 뭐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기상 전문가들은 좀 계신데 기후 전문가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후 전문가라는 건 좀 더 큰 차원에서 보는 거죠. 전 세계의 어떤 기후 변화의 틀에서 한국의 기상 상황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기상 전문가는 사실 뭐 올 여름 아니면 오늘 이번 주 이번 달 정도를 예측하는 전문가라면 좀 더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기후 전문가들도 대거 이제 육성을 하고 투입을 해서 좀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많이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이번에 기상청이 강수량, 강수 위치 뭐 줄줄이 다 빗나가는 잘못된 오보를 내서 특히나 더욱더 논란이 큰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하프는 북한인데요. 북한이 이 폭우 피해가 큰데 환강댐을 자꾸 무단 방류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간략히 언급했지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환강댐 위에 보이시죠? 북한과 남한 군사분계선을 가운데 두고 북한이 환강댐을 자꾸 방류하면 쭈르륵 한강 따라서 우리 남한 쪽으로 막대한 양의 물이 넘쳐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난 2009년 9월 북한이 예고 없이 환강댐을 방류해서 경기 연천에 계신 주민 6분이 돌아가셨어요. 같은 해 10월 남북 실무회담서
야, 북한 댐 방류할 때 좀 얘기 좀 해줘. 알았어. 이거 합의했어요. 그런데 어제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한강댐을 개방했습니다. 2009년 남북 실무 합의 위반인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통일부 설명 들어보니 지난달부터 3차례나 방류를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해주고. 현재 정치 군사적 냉각 국면으로 인해 자연재해 관련 협력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통일부의 이 공식 설명입니다. 정부가 북한에 항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라는 건데, 자, 이 통일부 해명을 좀 보면, 김용태 의원님, 북한이 말 안 해주고 자꾸 무단 방류한 것도 괘씸한데, 지금 통일부 해명이, 불행하군요. 이게 남일입니까? 아니, 뭐가 불행하다는 거죠. 진짜 저거 보니까 진짜로 화나고, 국민들을 뭐라고 생각하실까 정말 가슴이 그냥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 북한이 저렇게 2009년도에 약속한 일을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한 게 불행하다는 뜻이에요? 아니면은 지금 난 도대체 저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제가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저걸 보니까. 이인영 우리 통일부 장관 꼭 제 얘기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베트남하고 필리핀이 중국하고 영유권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힘이 없다고, 아니면은 좀 상황이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아무리 힘이 세다라고 하더라도 영유권 문제가 있을 때는 계속 끝까지 맞서서 자기 권리 주장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필리핀은 얼마 전에 그냥 백기투항 해버렸잖아요. 베트남은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주장하면서 다른 국익과 연결해서 중국을 상대로 정말 큰 외교를 하고 있고요. 지금 북한을 상대로 살살 달래면서 그냥 무조건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저런 꼴 당하는 거예요. 정말 양아치들이 시장에서 보호비 처음에 뜯어내기 전에 식당 가서 밥 한 끼만 달라고 얻어먹는 거 그냥 방치하다 나중에 보호비 뜯기고 나중에는 식당까지 뺏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저게 어떻게 불행한 일입니까?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북한에 당당히 맞서서 항의하고, 만약에 혹시라도 저기서 사람 하나 정말 다쳤거나 재산상 손실이 났으면 그것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정말 이런 각오로 맞서서 해야죠. 와, 저는 저 통일 당국자 말을 저렇게 하는 거, 다음에 정부가 북한에 항의했는지 여부조차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정말 통일부 큰일 났군요. 예, 김용태 의원님의 견해였는데, 박용진 의원님, 네. 분명히 좀 통일부의 해명이 좀 국민들에게 뭐랄까요, 좀 책임 있는 발언은 들리진 않는데, 그 항의에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북관계가 중요해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너네도 그 한강댐 넘치는 거 알긴 아는데 얘기만 해달라니까라고 항의하는 게 어렵나요? 아니면 항의를 하고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게 좀 그런가요? 북한에 신경이 쓰여서? 남북 관계가 잘 유지되고 교류 협력이 잘 돼야 되는 이유는 각각 남도 북도 각각이 다 상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불이익이 오거나 잘못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응당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항의하거나 조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아까 우리 김용태 의원님께서 뭐가 불행한 거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앞에 써 있잖아요. 남북 간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예. 재난재해와 관련해서조차도 서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남북 간의 관계가 다시 평창올림픽 이전으로 다시 이제 돌아간 상황인데, 그런 셈인데, 그렇다고 이런 어떤 인도적인 문제, 남쪽에서 북을 늘 이렇게 도와주려고 할 때 인도적 차원에서는 방역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식량이라든지 의료기구 관련해서는 이제 국제적으로도 허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좀 하겠다고 하는 게 우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말씀이고 그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 적극적으로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재난재해와 관련해서 예전에 약속했었던 부분, 지금 이렇게 저렇게 다 통신선 자체가 끊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을 다시 복구하기 위한 항의와 복구하기 위한 협의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도 역시 인도적 차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서로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예. 북에서도 저는 이런 정도는 당연히 호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구멍 불행한 일, 통일부 당국자가 얘기한 불행한 일에 대해서 이 개념 규정을 해주셨는데, 저기 들어갈 말은 불행한 일이 아니고요. 뭐라고 했어야 되냐면은 정말 뻔뻔한 짓이다. 알려주지 않은 게 소위 남북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짓이다. 하나 더 나간다면 어쩔 뻔했냐, 우리 국민들이 다쳤으면 죽었으면 정말 천인공노할 짓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게 저걸 불행한 일이라고 대충 그냥 이도저도 아닌 말로 피해가는 게 말이 되느냐, 제 말씀 그거였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세 번째 앞플입니다. 한국판 셜록 홈즈가 나올 수 있을까? 오늘부터 탐정 업무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늘부터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 민간조사원들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김탐정입니다. 이게 인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함 줄 수 있어요. 김탐정입니다. 자, 탐정이 가능한 업무 1. 가출 아동, 청소년 실종 소재 확인. 중요한 일이죠. 등기부 등본 등 공개 정보를 대리 수집해 줄 수 있다. 요거는 조금 탐정이 한다는 일이라기보다는 심부름 개념. 세 번째, 도난, 분실, 은닉 자산 소재 확인. 그렇지. 요거는 탐정이 할 일이지. 그런데 탐정이 불가능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 1. 수사, 재판 사건에 관한 증거 수집. 야, 이거 하려고 보통 탐정 쓰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 안 된다. 변호사법 위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 수집. 잠적한 배우자. 소재 확인. 요것도 탐정이 하면 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정육점 회사님, 요 화면 계속 보면서 보통 사립탐정을 쓰시는 분들이 재판할 때 증거 수집하거나 부정행위 배우자를 입증하거나 아니면 잠적한 배우자를 찾는 거로 좀 많이 의뢰를 하는데 좀 핵심적인 것들이 좀 빠진 느낌이랄까요? 그 탐정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셜록 홈즈. 요즘 사람들은 김전일 이런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탐정이 뭘 하는 거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경찰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 피해를 입었다, 범죄를 당했다 해가지고 경찰에 그 고발을 갖다가 해도 경찰이 워낙 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잘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셜록 홈즈를 갖다가 비싼 돈 주고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딱 그 아주 천재적인 머리로 해결을 갖다 딱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사설로 수사기관이다. 사설 수사기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탐정의 이미지인데, 그런데 이게 뭐가 바뀌었다라고 한 거냐면요. 탐정법이 새로 생겨가지고 그런 일을 우리나라에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신용정보법이 있었어요. 거기 40조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탐정이라고 하는 명칭은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이 이번에 삭제된 거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탐정이라는 말은 쓸 수 있지만 탐정이라고 하는 탐정에 그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 대신에 이제 여태까지 쓰지 못하던 명칭, 탐정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게끔 해줬으니까 앞으로 탐정 관련된 법이 새로 생길 것이 아니냐.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이 탐정을 결국 누가 하겠습니까? 변호사가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은 전직 경찰관들이나 아니면 전직 검찰 수사관들이 늘 해왔던 일이니까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하플 세 가지 사연 다뤄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판함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판함 김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이분 탐정하시면 참 잘할 것 같은데, 그렇죠? 박승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도로 위를 지나는 수많은 택시들, 참 편리하죠. 그런데 다양한 성격의 택시 기사님들을 우리는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파헤쳐볼 오늘 이 사건도 바로 이 택시 안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늘 그렇듯 사건 현장에는 단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현장으로 이동하시죠.
자, 세 가지 단서 봤습니다. 첫 번째 단서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택시 안입니다. 이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가 많이 화난 것 같은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보시죠. 지난 1일 밤 11시경 밤늦은 시간입니다. 심야 택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부산 시내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에서 승객, 27살 승객과 50살 택시기사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다. 그런데 다툼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27살 승객에게 10차례 이상 흉기를 휘둘렀다. 어휴, 10차례 이상 흉기를? 현재 치료 중이고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흉기 난동입니다. 박승배 변호사님, 택시기사가 흉기까지 휘둘렀다. 그것도 여러 번 휘둘렀다. 일단 승객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좀 걱정되는데. 다행히도 장기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지만 7시간여의 수술 끝에 아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수술을 7시간이나 했어요? 그렇죠. 가해자에게든 피해자에게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 이 범행 현장은 마치 강력범죄 현장을 보는 것 같은데 예. 강력범죄 현장에서 흉기로 무차별적인 가격을 가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네. 이 경우에는 가해자가 이성을 잃은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져든 것인데 이 사건에서도 택시기사가 흉기로 10여 차례 가격을 가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택시기사를 자극하는 일정한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 정도 되면 이건 강력범죄에 준하는 범죄인 그렇죠. 거죠. 장기가 손상이 됐고 7시간 동안 수술을 했다. 꽤 큰 부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택시기사가 왜 이렇게 이성을 잃고 흉기까지 들게 됐는지 이걸 좀 파헤쳐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단서가 등장을 합니다.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단서는 생리현상. 어떤 생리현상일까요? 함께 보시죠. 택시기사의 이성을 잃게 만든 그것은 승객의 방귀였습니다. 수차례. 자, 택시기사가 냄새나니 주의하라 요청을 창문을 내리면서 했다는데 기분이 상한 승객이 말다툼을 했고 결국 몸싸움. 아니, 야 변호사님. 네. 이거 참 이거 웃음 나오면 안 되는데 아니 황당하잖아요. 이유가. 밀폐된 공간에서 승객이 수차례 방귀를 뀌니까 택시기사는 상당히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예. 택시기사가 창문을 내리면서 냄새가 나니까 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기분이 상해 여기에 맞대응을 하고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50대 택시기사는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20대 승객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기분이 더 나쁘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택시를 세우고 바깥에서 말다툼과 몸싸움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택시기사가 흉기로 승객을 가격하게 됩니다. 어허.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경찰은 현장에서 곧바로 가해자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예. 사안 자체가 중하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우려되고 중형 선고 우려는 곧바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게 좀 누구나 사실은 있는 생리현상 때문에 이 같은 일까지 벌어진 거잖아요. 네네.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방귀 꼈다고 지금 이렇게 찌르고 하는 것은 택시기사에게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까? 경찰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합니다. 살인미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지만 수차례 흉기를 가격했다는 것 자체로 사망의 고의, 즉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살인미수가 적용되게 되는 것이고 살인미수가 적용되는 이상 그 형량은 아무리 낮춘다고 하더라도 형량의 하한이 2년 6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 7년에서 8년까지도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구속영장 여부는 아직 나오진 않았죠?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구속영장 신청됐고 아마 영장이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구속될 가능성이. 우발적인 예. 범행이라고는 하지만 그 범행의 정도가 상당히 잔혹하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아니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택시 많이 타잖아요, 변호사님. 네. 이제는 물론 누가 대놓고 택시 안에서 고의적으로 방귀 뀌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근데 방귀 못 뀌구나. 네. 무섭습니다, 좀. 네티즌들도 감론을박입니다. 예. 일부에서는 어려운 사람 앞에서 승객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방귀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택시 기사를 무시하는 태도가 이 사건의 본질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방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속이 실제로 안 좋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아무리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흉기로 수차례 가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예. 자, 세 번째 단서, 마지막 단서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문득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택시기사가 흉기를 소지할 수 있었지? 택시 안에 늘 가지고 다녔다는 얘기인 걸까? 세 번째 단서, 바로 흉기입니다. 그 의문 바로 풀어보시죠.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낚시용 물품이었다라고 택시기사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낚시가 취미, 휴일 출조 때 사용하기 위해 문제의 흉기를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는데, 변호사님, 영업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고객을 택시 안에 모시는 행위인데 아무리 본인의 취미라 하더라도 그거는 그 흉기를 늘 들고 다닌다? 택시에 싣고 다닌다?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부 택시 기사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 택시 기사 중에서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승객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종종 발생하죠. 예. 지난 2019년에도 택시 기사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술에 취해 이 택시에 탑승한 여성 승객을 납치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이 여성 승객이 가까스로 범행 현장에서 탈출하고 이 택시 기사는 곧바로 검거됐는데, 물론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사용된 흉기를 소지하는 것 자체로 우범자라고 해서 폭처법상 처벌 규정을 따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냥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계획된 범죄로 보이지 않고 낚시를 취미로 가진 택시기사가 주말에 낚시를 가기 위해 그 낚시용품을 준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두고 우범죄로 처벌하거나 계획된 범죄로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택시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은 그런데 또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여성 택시기사를 이번에 승객이 찔렀다. 그제, 지금 연달아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택시 안에서. 그제 3일 새벽 경북 구미입니다, 이번엔. 21살의 승객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57살의 여성 택시기사를 찌르는 사건이 났습니다. 택시기사는 응급수술에 들어갔고 다행히 생명인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경찰은 해당 승객을 살인 미수 혐의로 역시 같은 혐의로 체포를 했는데요. 승객이 경찰 조사에서 택시문 세게 닫았다고 택시기사가 언성 높여서 홧김에 범행 저질렀다. 아니, 그 이유가 황당하네요. 택시 문을 세게 닫았다고 택시 기사가 주의를 줄 수 있는데 그 자체로 화가 나서 흉기로 공격을 가했다. 충분히 살인 미수의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사건에서는 제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특별히 정당한 이유도 없이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 우범자 처벌 규정이 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강력 범죄 피해를 입게 됐는데, 실제로 택시 기사가 승객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 승객이 택시 기사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워낙 빈번하고 택시 기사를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는 둘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럼요. 특가법에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 협박할 경우 그 처벌 규정을 가중하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승객의 경우, 두 번째 사건의 승객의 경우가 앞서 사건의 택시기사보다 더 센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통상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보다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단순 폭행 협박의 강력범죄 수준의 이하의 단순 범행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강력범죄 수준의 범행을 저질렀고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가 소지되었음을 입증해낸다면 결국 앞선 사례보다는 훨씬 더 중한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별일 아닌 걸로 두 가지 사건이 났어요. 방귀 낀다, 아유 뭐 죄송합니다, 한마디 승객이 했더라면, 아니면 그렇죠. 그 택시기사분이 그냥 아유 좀 냄새가 나네요 라고 참고 넘어갔더라면,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는 택시문 세게 닫아서 아 죄송합니다, 아니면 다음부터는 살살 좀 닫아주세요, 양측이 조금 뭔가 좀 더 부드럽게 말을 했다면 이런 사건까지 안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해도 서로를 결정적으로 자극하는 언사는 서로 참아야 합니다. 그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네, 오늘 사파남 박성배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 파헤쳐봤습니다. 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들은 6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3알로에서는요, 오늘의 주제 전과
5차례 전과 신정훈 의원 법의 집에 무섭다. 그 발언의 논란에 대해서 오늘 라방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법에 의한 지배 전문가 정혁준 변호사님과 또 이재명 부장 두 분 모시고 라방할 테니까요. 많이 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비 피해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